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세상에 절대 만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 또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이 사연은 제가 시집가서 겪은 일이에요. 듣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며느리로서 예의 없게 보이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려고요. 약해 보이는 사람 건든 인간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6살쯤 아버지는 집을 떠났어요. 그땐 이혼이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엄마가 얘기를 잘 안 해주셨거든요. 어릴 때 몇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딨어? 왜 우리하고 같이 안 살아? 그럼 엄마는 항상 똑같이 이렇게만 말했어요. 아빠는 저기 멀리 가 있어. 그래도 항상 우리 생각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엄마가 아버지 욕은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아버지에 대해서 삐딱하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빠 우리 버리고 간 거잖아. 자기만 잘 살겠다고. 엄만 밉지도 않아? 네 아버지 욕하지 마. 이 세상에서 네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 없어. 그 말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전 그 뒤로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로서의 자리는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려니 했어요.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새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죠.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티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독립심이 강해졌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장학금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녔고 졸업하고도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29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2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버지도 없이 자란 저에게 남편의 존재는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참 좋았거든요. 그 순한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처음 본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앉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일찍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신 건 아니고 해외에 계세요. 아, 그럼 이혼? 오빠나 남동생은? 저 혼자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 그럼 여태 여자 둘이서만 살았어?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네? 그 말투에 묘한 게 섞여 있었어요. 동정인지 무시인지 모를 그런 뉘앙스요. 저는 일부러 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에 기죽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네, 그 엄마가 혼자 키우셨는데 부족한 거 없이 잘 컸어요. 다 저희 엄마 덕분이죠.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주눅들지 않고 답한 게 예상 밖이었나 봐요. 그래도 시어머니에 비하면 시아버지 인상은 점잖은 편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자기 자랑 아니면 집안 자랑을 꼭 섞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경찰 가문이야. 나도 서장이지만 우리 형님도 경찰 간부까지 하셨고 넌 이런 집안에 시집 오는 게 복인 줄 알아. 자리가 끝나고 남편은 잘 끝난 것 같다며 좋아했는데 저는 속으로
만만치 않겠다 싶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시어머니가 저 가고 나서 이랬대요. 제 눈빛이 시어머니한테 대들 스타일이야. 초장에 버릇을 잘 들여놔야겠어. 결혼 준비도 순탄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간섭하셨거든요. 예식장도 드레스도 모든 걸 전부 본인 취향대로 하셔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전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큰 로망이나 욕심도 없어서 대부분 양보했어요. 근데 딱 하나 양보 못하는 게 있었죠. 하객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뭐 우리 쪽에서 좀 채워줄까?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좀 적으면 어떤가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만 오시면 되죠.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하객 수 차이가 눈에 보였어요. 신랑 측은 200명 가까이 왔는데 저희 쪽은 8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걸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휴, 신부 쪽에 여자 둘밖에 없으니 저렇다니까. 뭐 어쩌겠어, 이해해줘야지. 그 말이 제 귀에도 들렸어요. 엄마도 들었을 거예요. 시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 좀 가려서 하라고 해. 우리 엄마 앞에서 특히. 엄마가 원래 말을 좀 세게 하잖아. 당신이 이해해줘.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식 날이니 좋게 넘어가자 생각하고 참았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신혼의 설렘이 남아있을 때였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은주야, 너희 집 비밀번호 불러라. 네? 비밀번호요? 그건 갑자기 왜... 왜긴 왜야? 우리 아들 집인데 나더러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야? 당연하다는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요. 남편하고도 상의했는데 남편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올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괜히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이런 걸로 관계 나빠지기 싫어서 그냥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예, 냉장고에 반찬이 그게 뭐니? 사다 먹는 것만 많고 남편 밥은 제대로 챙겨야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야근도 잦은데 매번 반찬까지 손수 만들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 말투는 제가 게으른 며느리라는 뉘앙스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신우이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엄마 프로필 봤어요? 빨리 확인해봐요. 뭔 소린가 싶어서 급히 시어머니 메신저 프로필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이 저희 집 싱크대 구석이었어요. 배수구 근처에 물때가 낀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요즘 며느리 교육하기 참 힘들다. 시어머니 연락처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시아버지 쪽 친척들, 시어머니 동창부터 동네분들, 경찰서장 부인 모임 사람들, 수십 명이 그 프로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놓는 건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잖아요. 저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어머님 프로필 봤어? 뭐? 그건 왜? 우리 집 싱크대 사진을 올려놓으셨어. 상태 메시지에 며느리 교육 힘들다고 하면서. 근데 남편이 급하게 확인하더니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이거 그냥 엄마가 좀 장난으로 올린 거 아닐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장난이면 달라?
사람들 다 보는데 나도 일하면서 집안일 하느라 그런 거잖아. 알았어, 화내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사정하다시피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벌이라도 주겠다는 건지 일주일 동안 그 프로필을 유지했어요. 온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더럽게 사는 며느리로 찍힌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좋게 지내려고 해도 얼굴 보기도 싫고 전화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달 후였어요. 경비실 안내가 있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감사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고 집에 올라가는데 뭔가 소란스러웠어요. 저희 층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 앞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열쇠업체 아저씨가 도어락을 분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절 돌아보는데 표정이 험악했어요. 뭐긴 뭐야? 너 갑자기 비밀번호 왜 바꿨어? 너 지금 시어머니 뭘로 보는 거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어요. 열쇠업체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계셨죠?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열게요.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이게 말이 돼? 어? 죄송해요. 얼마 전에 바꾸고 깜빡하고 연락을 못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 집에 못 들어오게 해? 너 뭐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 년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비밀번호 바꾸고 연락 늦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굴러 들어온 년이라뇨? 심해? 내가 뭘 심해? 오죽하면 열쇠 업체를 다 불렀겠냐?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하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제발 빨리 와서 이 상황 좀 정리해달라고요. 다행히 몇 분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집에 왔어요. 둘 다 진정하고. 근데 엄마, 그 사람까지 부른 건 좀... 뭐? 내가 잘못했다고? 준혁아, 밖에서 벌벌 떨고 서 있었는데 누구 편을 들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에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간다 가! 시어머니는 문 쪽으로 나가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두고 보자. 어디서 버릇없이... 저기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알지.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랑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얼굴 보며 살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두고 보자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명절 2주 전부터 시어머니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 전화가 왔죠. 추석에 새벽 5시까지 늦지 않게 와.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시댁이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새벽 4시에 출발하라는 소리잖아요. 저도 명절 전날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처진데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8시쯤 가도 될까요? 제가 전날 야근하다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추석날 8시에 맞춰서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는 내내 부엌에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상도 차렸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서 공주처럼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날 오후에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비싼 한우 세트까지 들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제대로 인사드리겠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 사돈, 비싼 거 사오셨네? 아휴,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분이 너무 무리하셨네. 순간 친정엄마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첫 명절이고 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찮은 걸 받았다는 듯이 툭 선물 세트를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애쓰셨네. 우리야 남편이 경찰서장이라 이런 선물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그런 건 참아도 도저히 엄마한테 그러는 것까진 못 보겠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이요? 그럼 저도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엄마는 혼자 힘으로 저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기댈 남편 없이도 혼자 다 해내셨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도 안 좋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적이가 느껴질 정도였죠. 어느새 결혼 2년차 되던 해였어요. 시아버지 은퇴기념 모임이 있었는데 고급 한정식집을 잡아서 했는데 현직 경찰 간부들이 10명 넘게 오셨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으스대셨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경찰 집안이잖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손님들은 농담 섞인 말에 웃으면서 맞장구 쳤죠.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음식만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옆에 앉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들었지?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충고지? 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냐? 그런 충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근처에 있던 손님들도 눈치를 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라고요. 손님들 앞에서까지 며느리한테 망신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저녁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저녁 혼 좀 내줘야겠어. 경찰 집안 며느리가 저렇게 버릇없으면 되겠어? 알았어, 내가 방법 좀 생각해 볼게. 제가 아직 우릴 몰라서 그래.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는 게 무슨 뜻인진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근데 설마 진짜로 뭘 하시겠어? 말만 그러는 거겠지 하면서 넘겼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됐지만요. 시아버지 은퇴 모임이 있고 몇 주 뒤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왔더라고요. 그날 일 때문에 빈정상한 티를 팍팍 내면서요. 아이고 우리 대단한 며느님 집에 계셨네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서 현관 모서리에 팔이랑 얼굴을 부딪혔죠. 쿵소리가 날 정도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급히 손을 내밀어 부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손대지 마! 됐어. 하여튼 너만 보면 재수없는 일이 생겨. 나 간다! 얼굴이랑 팔에 멍이랑 찰과상이 생겼는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인생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서은주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존속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하겠습니다. 네? 존속폭행이요? 제가요?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주 우려가 있어 수갑 채우겠습니다. 황당함이 가시기도 전에 제 손엔 수갑이 채워졌어요. 정말 난생 처음 수갑을 잡았어요. 너무 차갑고 무겁고 또 무섭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경찰관에게 계속 물었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졌어요. 창문 너머로 이웃들이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진짜 범죄자 같잖아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한 거였더라고요. 죄목은 존속폭행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형사님 말씀은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했다는 거죠? 네, 존속폭행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싶어서요. 형사님, 저 안 밀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혼자 넘어진 거예요. 신발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다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폭행이에요? 네? 피해자 진술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진짜 손도 안 댔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형사는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목격자 진술도 있고 피해자 상처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얼굴이랑 팔에 멍든 사진이었어요. 그날 넘어져서 생긴 상처요. 근데 그것도 제가 때린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거라니까요. 그리고 무슨 목격자요?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랑 둘뿐이었다니까요. 답답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형사님, 그럼 CCTV부터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저희 아파트 복도랑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혼자 온 거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제 말에 형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런데 계속 서류만 뒤적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CCTV 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요? 지금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어요. 피의자 신분인 거 모르세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요. CCTV 한번 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왜 안 봐주세요? 그 말에 형사 표정이 살짝 불편해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수사 중이라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곧 확인할 겁니다. CCTV만 확인하면 바로 끝날 일인데 왜 질질 끄는 건지 뭔가 이상했어요. 언제요? 언제 확인하는데요? 제가 괜히 범죄자 취급받고 있잖아요. 형사가 질린다는 듯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자, 현재로서는 피해자 진술과 상처 증거가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구속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구속이라니. CCTV도 안 보고 모든 걸 확정한 거잖아요. 존속폭행은 중범죄입니다. 직계 존속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거워요. 일단 현재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처 증거도 있으니까 수사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 상처가 제가 때려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부터 제 말을 안 들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그런데 형사는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기만 하고 제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그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말. 그게 이거구나. 시아버지를 알고 있으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 없는 거야. 황당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시부모님이 짜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까지 한패가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징역 5년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었으니까요. 저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어요?
변호사 부르시게요? 연락하실 때 있으시면 하세요. 일단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신호가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겨우 5번째 연결됐어요. 근데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궁지로 몰아넣은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준혁이 샤워 중이라서 내가 받았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남편 전화도 뺏어간 것 같았죠. 그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한 거지? 거긴 어때? 잘나신 며느님이 뭐가 무섭겠어? 어머니, 저 진짜 안 그랬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뭘 안 그래? 네가 나 밀어서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도망 나온 걸 생각하면 언제요? 혼자 넘어지신 거잖아요. CCTV 보면 다 나올 거짓말을 왜 하세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크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CCTV? 그건 누가 확인해 주는데? 거기에 경찰들 다 누구 후배인지 모르니?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인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 제발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 이러다 진짜 감옥 가요. 감옥? 그래, 가면 되지. 너처럼 버릇없는 년은 그 정도는 당해야지. 그 말을 들으니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다는 아득한 현실이 실감나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요. 네?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대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뭘 풀어? 야, 늦었어.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신호도 안 가고 바로 끊기더라고요. 차단한 거예요. 뚜뚜뚜 그 소리를 듣자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한편인 거야? 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유치장에 수감됐어요. 난생 처음 들어가 본 유치장은 춥고 좁고 냄새도 많이 났어요. 딱딱한 바닥에 얇은 매트 하나, 형광등 불빛이 밤새 켜져 있었죠. 천장을 보는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근데 울면 질 것 같았어요. 눈물을 꾹꾹 눌러 삼켰어요. 버텨야 해. 어떻게든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솔직히 그 어떻게든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인맥도 없고 돈도 백도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비참하고 서럽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철창 너머로 얼굴이 보였는데 남편이 올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 내려다보며 재밌는 거라도 보내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콩밥 좀 먹어라 이년아. 모든 게 뜻대로 되고 있다는 의기양양한 표정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제가 아무리 싫고 미워도 그렇죠. 그래, 이제 알겠냐? 경찰 집안 건드린 죄가 얼마나 큰지. 당해보니 좀 알겠어? 시어머니가 철창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뒤봐줄 사람 하나도 없는 년이 어디서 버릇없이 까불어. 여기가 딱 너 같은 년 있을 자리야. 여기 있다 보면 뭘 잘못했는지 알 거야. 반성이나 해. 이 상황에서 아버지 없다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저는 철창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여기서는 진실도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결국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소리 없이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이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진실을 알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죠. 억울해 죽는다는 말을 알 것도 같았어요. 유치장에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형광등이 밤새 환히 켜져 있으니까 눈을 감아도
빛이 느껴지더라고요. 밥도 잘 안 넘어갔어요. 억지로 몇 숟갈 먹고 내려놨죠. 불안해서 그런 건지 분해서 그런 건지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그러다 오후쯤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면회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반갑고 이 사람은 내 말을 믿어주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잠시 뒤 철창 너머로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보니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왔어.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되고 미안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죠. 엄마가 당신이 정말 밀었다고 하던데. 뭐? 그 말을 믿어? 나 진짜 안 밀었어.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거라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상처도 있고. 그렇게까지? 내 말은 안 믿고 당신 엄마 말만 믿는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서글퍼졌어요. 박준혁, 우리 5년을 같이 보냈어. 내가 누굴 때릴 사람이야? 너 나 몰라? 알아. 근데 엄마한테 상처도 있고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CCTV 보면 다 나올 거야. 못 믿겠으면 그것부터 봐. 경찰한테 확인하라고 해봤어? 남편이 그때부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CCTV는 나도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님? 여기 다 아버님 후배들이 수사하는데 뭘 알아서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성격 알잖아. 이런 일 없게 좀 맞춰주지. 맞춰? 뭘 얼마나 맞춰야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 인간은 내 편이 아니구나. 아니,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나가. 더 말할 것도 없어. 당신은 엄마 말이나 믿어.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등 뒤로 남편이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유치장으로 돌아와서 구석에 앉았어요. 너무 허무해서 그런지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란 사람이 내가 평생 함께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고작 저 정도였구나. 다행히 다음 날 친정엄마가 왔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은주야, 괜찮아?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나 안 그랬어, 엄마. 진짜야. 시어머니가 혼자 넘어져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알아, 엄마는 알지. 우리 은준 절대 그럴 애 아니야. 엄마가 철창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 손을 잡았죠. 처음 느껴본 온기였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 응? 어떡해. 여기 경찰들도 시아버지 후배들이라서 그런지 CCTV도 안 봐줘.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저한텐 의지가 됐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서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여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제 좀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저 때문에 또 고생하는 거니까요. 며칠이 더 지나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엄마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요. 작은 법률 사무소였는데 그래도 형사 전문이라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면회를 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은주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안 밀었어요. 믿어주세요. 네, 믿어요. 근데 믿는 거랑 증명하는 건 달라요. 지금 상대편한텐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상처 사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쪽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되는 분이 경찰 출신이라면서요. 지금 상황에서 싸워봤자 이길 게 없어요. 그게 무슨... 경찰이 협조를 안 해요. CCTV도 안 주고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시아버지 인맥이 거기까지 닿는 거예요. 돈 얼마나 있으세요? 수천만 원 각오하셔야 하는데 그럴 돈 없으시죠? 그럼 합의하세요. 좋게 얘기해서 고소 취하받고 끝내는 게 나아요. 변호사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합의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지키다가 인생 망치는 거랑 자존심 접고 빨리 끝내는 거랑 냉정하게 따져보면 답 나올 겁니다. 차라리 지금 고개 숙이고 시부모님한테 잘 말해보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턱끝까지 떨어졌어요. 이 절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초췌해진 제 꼴을 보고 흡족한 모양이었죠. 며칠 있어 보니까 정신이 좀 들어? 아, 어제 사돈이 찾아왔던데? 그 말에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우리 엄마가요? 딸 풀어달라고 빌더라. 제발 선처해달라고. 근데 내가 조건을 걸었지. 합의금 5천,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 네 엄마가 무릎 꿇고 사정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하나뿐인 딸 빼내려면 엄마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도 모자라 엄마까지 굴복시키려는 수가 다 보였거든요. 미쳤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릎을 꿇으라고요? 당신이 뭔데? 야 이년아, 지금 네 처지 모르겠어? 감옥 갈 판인데 아직도 버릇이 안 고쳐졌네? 난 안 그랬으니까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서 밝힐 거예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꼈어요. 어머, 뭐 그 CCTV? 그거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예, 경찰이 다 누구 편인지 알잖아. 그 말에 입이 안 떨어졌어요. 변호사님이 한 조언도 머릿속에서 스쳐갔죠. 싹싹 빌면 풀어줄지 누가 아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앞으로 평생 내 말에 내만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싫어요. 안 해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아직도 길들이려면 멀었다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지?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지, 나한테. 아니요, 안 할 거예요. 당신한테 무릎 꿇으니 감옥 가는 게 낫겠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저런 사람한테 굴복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네가 배짱하는 좋지. 그래, 버텨봐. 끝까지 버텨보라고. 시어머니가 가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진짜 감옥에 가면 엄마는,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떡하지? 다음 날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거든요. 엄마가 절 똑바로 쳐다보더니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됐어. 엄마가 방법 찾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솔직히 저를 그냥 안심시키려고 한 말인가 싶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인맥이 있다고요? 무슨 방법? 누가 도와준대? 설마 엄마 돈 써서 변호사 사무실 간 거야? 아니, 네 문제라면 무조건 도와줄 사람. 근데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엄마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으라고 했다면서.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잠깐 말을 멈췄어요. 너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어? 무릎 꿇지 마요. 절대로요.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 엄마가 그런 굴욕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제가 감옥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 엄만데 무릎 안 꿇어. 절대 안 꿇을 거야.
그날 돌아가는 엄마가 좀 달라 보였어요. 축 처진 어깨도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뭔가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라도 믿어보자. 저한텐 그것밖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른 오전이었어요. 유치장 안이 갑자기 술렁거렸어요. 경찰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몇 분 지나서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서은주 씨, 접견실로 나오세요. 변호인 접견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왜 또 왔지? 하면서 접견실로 갔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경찰들이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장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접견실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고급 정장에다가 서류 가방 들고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기 혹시 누구세요? 그때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강호 파트너스 법률팀입니다. 오늘부터 서은주 씨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데 얼떨떨했죠. 잠깐만요. 저는 모르는데요. 혹시 우리 엄마가 선임한 거예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때 접견실 문이 또 열리고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절 보더니 한참 말없이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은주야.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너무 다정하게 부르는데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이구나.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얼굴도 못 봤던 아빠가 갑자기 여기에 왔다니. 네? 뭐라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네 옆에 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느새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실타래가 풀려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상하고 있던 아빠의 모습과도 전혀 달랐거든요. 잠깐만요. 해외에서 새로운 가정 꾸리고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사정이 있었어.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대체 그게 무슨 사정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금은 이것만 알아.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다 해결될 거라는 거. 그때 접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 군단을 선임했다는 말을 듣고 들른 모양이었죠. 그런데 저와 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강호?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전과 다르게 떨렸어요. 그와 반대로 아버진 여유 넘치는 미소로 시어머니를 맞이하더라고요. 오랜만이요, 사돈.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네요. 사돈? 설마 은주 아버지가 당신이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직접 온 거 보면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콩밥 먹였다면서요. 서강호가 은주 아버지라고? 아니야, 아니야.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계속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요. 저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보다 아버지가 누군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겁에 질린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지?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그럼 아주 잘 알지. 질긴 인연이네. 당신 내 딸한테 손댄 거 후회하게 해줄게요. 그 말만 남기고 아버진 접견실을 나갔어요. 변호사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어요. 근데 시어머니 반응을 보니까 뭔가 큰일이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렇게 온 세상을 주무를 것 같이 굴던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 후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나가고 얼마 안 돼서 경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어디선가 전화 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CCTV 영상 확보하래. 위에서 지시 내려서 빨리 해. 경찰들이 허둥지둥하는 이야기들이 유치장 안까지 들렸어요. 저녁쯤 됐을 때 형사가 절 찾아왔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같은 말만 반복하게 만들던 그 형사요. 서은주씨 나오세요.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실에 도착하자 형사 표정이 전과 다르게 잔뜩 굳어 있었어요. CCTV 영상이랑 도어벨 녹화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집 현관에 설치된 스마트 도어벨 안에 녹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CCTV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설치한 거예요. 택배 도난 방지한다고 초인종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새카맣게 잊고 있었죠. 일단 아파트 CCTV부터 말씀드리면요. 피해자 김말순 씨가 혼자 들어가셨어요. 엘리베이터에도 혼자, 복도에서도 혼자. 같이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럼 목격자가 있다는 건 거짓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람 그 시간에 아파트 근처에도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만행이 밝혀지는구나. 속이 뚫리는 것 같았죠. 나올 때 영상도 봤는데 엘리베이터 내려서 멀쩡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진술서 내용에 며느님한테 폭행 후에 도망치듯 나왔다고 했는데 너무 태연했어요. 도어벨 영상까지 확인 결과 피의자는 손을 안 댔네요.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신 겁니다. 형사의 마지막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아니라는 거 확인된 거죠? 확실하죠? 처음부터 이것만 봤으면 됐잖아요. 형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확인 안 하고 질질 끈 것도 다요. 다음 날 저는 유치장에서 나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어요. 고작 일주일인데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이 10년처럼 길었어요. 밖에 나오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 옆에 엄마도 함께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나 나왔어. 다 밝혀졌어. 둘 다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주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한테 누명 씌운 사람들 가만 안 둘 거다. 아버지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때 접견실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법률팀이 전면 수사를 착수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짓 신고한 것부터 시아버지가 경찰 인맥 동원한 것, 형사가 CCTV 확인 안 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것 하나하나 파헤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절 고소할 때 쓴 진술서도 확보했어요. 진술 내용이랑 CCTV 영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나중에 시아버지랑 그 형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나왔어요. 모든 걸 확보한 아버지는 검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끝까지 자존심 지키겠다고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서강호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집안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워? 집안일? 우리 딸한테 누명 씌워서 유치장 가둔 게 어떻게 집안일이야? 그건 내 집사람이 좀 과격하게 한 거야. 서로 좋게 화해하면 될 일인데 화해요? 이 짓이 화해하자고 한 겁니까? 그래, 미안하게 됐어.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합의하자고.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박정수 씨 여전하네. 30년 전에 당신 형이 뇌물 받아서 감옥 간 거 기억하지? 그때 내가 법정에서 증언했지. 그 증인이 나야. 기억나? 그런데 30년 후에 내 딸한테 똑같이 누명을 씌웠어. 당신들 그때 한 짓을 또 한 거야. 참 안 변하네. 주제를 모르고 버릇없이 구니까 매 좀 든 거지. 얘도 뭐 잘한 게 있는 줄 알아? 시아버지는 저한테 누명 씌운 게 회초리로 몇 대 때린 것처럼 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은 얼마나 주제 파악 잘하고 사는지 한번 제대로 봐야겠네. 그러더니 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찾아 탁 내려놨어요. 이게 뭔지 알아? 당신 은퇴하고도 후배들한테 자문료 명목으로 계속 돈 받아먹었지? 다 뇌물이잖아 이거. 적당히 좀 드시지 참 많이도 쳐드셨네.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잖아. 당신 형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잡아놓은 사람이야. 당신 정도 파헤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지. 시아버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불법 수집이야. 절대 증거로 못 써. 그건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당신 전에 받았던 훈장도 박탈당하고 연금도 깎이고 그놈의 경찰감은 자랑하던 거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나도 궁금해지네. 그 말에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주저앉더라고요. 제발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이제 나 남은 거라곤 그거 하나야. 아버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빌지 말고 내 딸한테 제대로 빌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평소에 그렇게 으스대던 사람이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가서 일을 키우자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사람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착한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여편네 잘못까지 내가 빌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그깟 몇 마디에 마음이 풀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차갑게 돌아섰어요. 결국 아버지 예상대로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시어머니는 무고죄랑 위증교사죄로 구속됐어요. 제가 있었던 그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시아버지는 무고죄 공동정범에다 뇌물수수까지 걸렸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비리까지 줄줄이 나왔어요. 은퇴 후에 후배들한테 돈 받은 거, 인사청탁한 거, 사건 무마해준 거, 결국 훈장도 박탈당하게 됐고 경찰 가문 자랑하던 집안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구속되고 며칠 후 면회를 갔어요. 일주일 전에는 제가 저 안에 있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철창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은주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응? 합의금은 원하는 만큼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콩밥 좀 먹으라 이년아. 그 말 벌써 잊으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아버지도 없고 뒤봐줄 사람도 없으니 까불지 말란 말은 기억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저한테 무슨 일 생기니까 바로 왔어요. 뇌물 좋아하는 어머님 남편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시어머니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콧물까지 흘리면서 추하게요.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 나 맹세해. 절대 감옥까지 보낼 생각은 없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전 있는데. 콩밥은 어머니가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은주야, 잘못했어. 네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말만 듣고.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반성하고 있고 나도 이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연애하고 2년 넘게 한 입을 덮고 부부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었죠. 아니, 난 안 해. 단호한 제 말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나한테 누명 씌우고 유치장에 가둔 사람들이 당신 가족이야. 당신은 끝까지 내 말은 안 믿었고. 나 유치장에 있을 때 당신 뭐 했어? 전화도 어머니가 받았잖아. 내 편 아닌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은주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거야. 그렇게 남편하고도 끝을 냈어요.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징역 2년, 시아버지는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거기에 훈장과 연금도 박탈당했죠. 남편과 이혼도 성립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인과응보구나.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그제야 아버지랑 마주 앉았어요. 아빠, 그때 왜 떠났어요? 30년 전에 아빠가 큰 사건 증인으로 섰었어. 대기업 비자금 사건인데 아빠가 그 회사 회계팀장이었거든. 내부 고발을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을 했어. 협박하고 우리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하고. 정직의 대가가 너무 컸어. 너랑 엄마가 있었으니까. 아버지 눈이 빨개졌어요. 검찰에서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그땐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해외로 가서 산 거야. 그게 너랑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오랜 시간 품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회사도 크고 돈도 많고 근데 왜 엄마랑 나는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 표정에서 평생 짊어진 죄책감 같은 게 보였어요. 미국에서 생활비 보내려고 했어. 근데 내 이름으로 보내면 추적당할까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냈지. 근데 그것도 그 기업에서 알고 쫓던 거야. 그때 네 엄마가 그러더라. 너한테 위험한 일 생기느니 죽어라 일하는 게 낫다고. 제발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거구나. 미안하다 은조야. 아빠가 그동안 옆에 없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 아빠 없다는 말 들을 때마다 원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위험하단 말 한마디에 바로 왔으니까 전 그거면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아빠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미국 안 가고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죠. 그때 아빠가 도망쳤잖아. 가족 지키려고 그랬다지만 결국 도망친 거야. 근데 이젠 달라. 아빠가 해외에서 회사 키워왔잖아. 이젠 힘이 생겼어. 비자금 만들고 협박하던 그놈들 아직도 잘만 살고 있더라. 이제 떳떳하게 싸울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네 옆에 있을 거야. 절대 어디 안 가. 정말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겠다는 말. 근데 힘들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너무 큰 기업인데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내 딸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버지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죠.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3개월이 지나서 저는 회사로 복직하려다가 아버지 회사로 이직했어요. 제가 억울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니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약속대로 한국에 남았어요. 이번엔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가 대단했죠.
엄마랑 아버진 재결합하지 않았어요. 떨어져 산 세월이 너무 길었대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가끔 연락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해요. 아직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요. 유치장에서 보낸 일주일, 아무도 내 편이 없던 그 시간. 그때는 진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실은 밝혀졌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받았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고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절대 만만한 사람이란 건 없어요. 아무리 힘없어 보이고 빽이 없어 보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든든한 뒤가 되어줬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인연이 우리의 뒤를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